네, 1번부터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이번 수행 과제는 민속문화재 소개하기인데 저는 장승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승을 보신 적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죠. 보통 발표 자료에서는 이렇게 어떤 말하기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작품을 보는 것이, 지문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보셨군요. 장승은 지역이나 제작 이유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장승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장승은 마을 입구에 세운 사람머리 모양의 기둥을 이루는 말로 주로 나무로 만듭니다. 장승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과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자료 1을 제시하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승은 이렇게 남녀 쌍으로 세우는데요. 자, 자료 1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죠. 오른쪽에 2번 문제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남녀 쌍으로 세우는데 남자 장승에는 관모를 씌우지만 여자 장승에는 씌우지 않기 때문에 보통 관모의 유무로 남녀 장승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관모를 쓴 부분들이 남자 장승임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장승을 만들었을까요? 질문을 던졌죠. 장승이 질병이나 재앙을 막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큰 장승과 작은 장승이 함께 모여 있지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큰 장승과 작은 장승이 있습니다. 이는 장승을 신성하게 여겨 오래되어 낡고 키가 줄어든 장승들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새로 깎은 것과 함께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장승에는 마을 간의 경계를 표시하거나 다른 지역까지의 거리나 방향을 알려주는 실용적인 기능도 있었습니다. 가장 오른쪽 장성을 보시면 아래쪽에 서울 70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장승의 이정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서울 70리라고 되어 있어서 실용적인 기능, 즉 이정표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장승은 나무뿐만 아니라 돌로도 만드는데요. 자, 나무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로도 만든답니다. 나무 장승은 북쪽인 경기나 충청 지방에, 돌 장승은 남쪽 지방에 주로 분포합니다. 자, 나무 장승은 주로 북쪽인 경기나 충청, 돌은 남쪽 지방에. 자, 자료 1을 제시하며 얼굴을 연구하는 뭐뭐뭐 교수는 전문가겠죠. 장승의 얼굴이 지역에 따라 북방형 얼굴과 남방형 얼굴로 나뉜다고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자, 북쪽 지방에 분포하는 나무 장승에는 자료의 위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 얼굴과 뾰족한 눈매의 북방형 얼굴형의 특징이. 자, 먼저 북쪽 지방에 분포하는 경우에는 자료 2에서 본 것처럼 자, 이런 얼굴 특징이 한번 메모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남쪽 지방에 분포하는 돌 장승에는 이렇게 자료의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인상의 남방형 얼굴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는 보면 이렇게 남쪽의 모습이 드러난다. 제주도의 명물인 동글동글한 인상의 돌 하르방은 대표적인 남방형 얼굴의 돌 장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승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이 장승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죠.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고 했는데 청중이 질문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답을 한 부분도 없고 화제 선정의 이유를 답하면서 밝힌 것은 아니었죠. 자, 2번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발표 내용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중이 지금 내 발표를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에 점검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는데 발표 순서를 안내한 부분도 없습니다. 자,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면 보통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에 보면 이렇게 네 번째 문단에 얼굴을 연구하는 뭐뭐뭐 교수는 이라고 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얼굴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발표에 소개한 자료의 출처를 안내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출처를 나타낸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네,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2번 문제 보죠.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보면서 오른쪽의 그림도 같이 확인을 했었죠. 자, 1번 관모의 유무로 남자 장승과 여자 장승을 구별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 1을 제시하였다. 우리 아까 이렇게 관모를 썼으면 남자 장승이라고 했으니까 관모의 유무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2번 장승을 신성하게 여겨 오래된 장승도 버리지 않았음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제시하였다고 했는데 오래된 장승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돼서 낡고 키가 줄어든 장승들도 옆에 같이 세워둔다고 했었죠. 자, 세 번째. 장승이 다른 지역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이정표의 기능을 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 1을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 서울 70리라고 쓰였던 부분 기억나죠? 그래서 이정표의 기능을 했다. 4번 장승의 얼굴 유형으로 인해 장승을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 2를 제시했다고 했는데 장승의 얼굴 유형과 장승을 만드는 재료가 언급이 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료 2를 보면 북쪽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얼굴형이 이렇게 네, 생겼다. 즉, 좀 긴 얼굴과 뾰족한 눈매의 얼굴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남쪽 같은 경우에는 돌을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약간 동글동글한 얼굴형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네 번째 문단에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재료와 얼굴형이 언급은 되는데 얼굴 유형으로 인해서 재료가 달라진 것은 아니에요. 둘 다 언급은 되지만 얼굴 유형으로 인해서 재료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4번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5번 나무장승에는 북방형 얼굴, 돌장승에는 남방형 얼굴의 특징이 드러남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2를 제시하였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료 2에서 위의 것은 북쪽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네, 북방형의 얼굴, 아래 것은 남쪽에서 돌로 만들어진 남방형의 얼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3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장승은 사찰 입구에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세워졌는지 궁금해. 장승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봐야지. 그러면 1번 학생 이름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했죠. 사찰 입구에 세워졌다라는 건 앞에 발표 내용이 없었으니까 네, 그 점을 궁금해한다는 측면에서 1번은 적절합니다. 학생이 장승이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웠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서 찾아봐야겠어. 2번 학생이는 발표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하고 있죠. 발표 초반에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장승으로 통칭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여기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그런데 어떤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지 언급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했으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하는 거 적절합니다. 자, 학생 3. 장승에는 나무 장승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돌 장승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유익했어. 특히 제주도의 돌 하르방이 돌 장승의 예란이 신기해. 3번.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알게 돼서 유익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4번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학생 1은 책을 통해서 장승에 관한 사찰 입구에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했고
학생 2는 누리집을 통해서 장승이 어떻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4번도 적절합니다. 5번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먼저 학생 1은 장승은 사찰 입구에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 라고 해서 본인이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언급해 주었죠. 그리고 학생 3은 장승에는 나무 장승만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나 본인의 배경 지식을 언급한 것은 맞습니다. 나는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이제 본인의 배경 지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떠올린 것은 맞는데, 그걸 바탕으로 발표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점검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서 4번부터 7번 문제, 화법과 작문 통합 문제입니다. 살펴보죠. 가는 반대 신문식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다음 물음에 이제 답하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개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늘 표시합니다.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이에요.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은 2차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화법과 작문, 즉 선택 과목에 나온 토론 유형이 유일하게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혹시 신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까요? 신문? 우리가 그 뉴스를 보는 그런 신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을 케어 물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알고 있는 사실을 묻는 것을 우리가 신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찬성과 반대 이렇게 두 입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듣고 그 발언을 검증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상대 토론자에게 이렇게 검증하는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의 이제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내가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상대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토론 유형을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그 논리적 허점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질문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론과 관련해서 아직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보통 토론에 나오는 개념어 중에 꼭 알아둬야 될 기본 개념어는 입론이죠. 이 입론은 제일 처음에 찬성과 반대 측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들을 처음에 언급해주는, 즉 자신의 주장을 세울 입자예요. 논지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제일 첫 번째 발언입니다. 그걸 이제 입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건 지금 반대신문식 토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신문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상대 측에서. 그래서 이런 반대신문식 토론의 어떤 개념인지 또 입론이 무엇인지는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지문부터 살펴보죠. 오늘 토론의 논제는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 드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입니다.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 드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자,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자, 저희는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 드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이니까요. 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드론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드론 실명제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제도가 운영되나 봐요.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최대 이륙 용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kg 이하의 소형 드론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음 공해, 안전사고 등을 일으켜도 소유주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을 최대 이륙 용량이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드론까지 확대한다면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 문제를 비교적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행 중인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의 드론 범위를 250g을 초과하는 범주로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대 효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자, 최대 이륙 용량이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드론까지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드론이나 일부 완구용 드론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지금 반대측 2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 교내에서만 사용하는 드론이나 위험도가 낮은 완구용 드론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조사 대상 드론 사용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셨는데 언급하신 자료는 2kg 이하의 소형 드론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전체 드론 사용자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고 정보를 제시했는데 이 문제는 소형 드론의 소유주를 알 수 없어 생기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2kg 이하의 소형 드론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아니니 주장하는 바와 잘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즉 타당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드론 실명제의 조종 자격 차등화 규정에 따르면 2kg 이하의 드론은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조종할 수가 있어서 2kg 이하 소형 드론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반대측 입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토론 내용을 참고해서 드론 실명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기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지만 읽고 4번 문제 해결해보죠. 자, 가의 찬성 1의 입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현 제도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 제도의 목적, 이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는지라는 목적이 언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자, 찬성 1의 입론을 보면 이렇게 통계 자료를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용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제시해서 현재 제도는 소형 드론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이렇게 최대 이륙 용량이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드론까지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적절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원인을 분류하여 문제 상황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분류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죠. 분류는 대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묶은 것을 분류라고 해요. 여러 가지의 대상을 기준에 따라서 묶음으로 나눈 것. 이걸 이제 분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원인을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묶은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죠. 4번 새로운 쟁점을 추가하여 제도 개선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쟁점을 추가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고요. 제도 개선 과정이 정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두 제도의 장단점 비교한 거 없죠. 그리고 현 제도의 문제점은 나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은 이렇게 소형 드론이
이룩해서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소음공해, 안전사고 등으로 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소유주를 알 수 없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은 됐었죠.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3점짜리 문제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1번 A의 반대 E는 상대 측의 의견을 통해 추론한 내용을 제시하며 상대 측 의견의 실현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A의 반대측 E를 보면 자,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드론이나 일부 완구용 드론도 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추측한 부분이 되겠죠. 추측한 부분. 그리고 상대 측 의견이 지금 실현 가능한 거냐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A의 찬성일은 상대 측이 잘못 이해한 내용을 바로잡으며 상대 측의 질문 내용이 논제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A에서 찬성일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지 교내에서만 사용하는 드론이나 위험도가 낮은 완구용 드론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은 했는데 상대 측의 질문 내용이 논제에서 벗어났다. 지금 이 논제에서 벗어났다 라고 지적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논제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고 잘못 이해한 내용을 바로잡았다는 건 좀 세모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주장한 바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이 추측한 내용을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추측한 의견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시 이제 밝혀준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B의 반대인은 상대 측이 제시한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반대 2 보면 상대 측이 제시한 자료가 드론 사용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킨다고 한 거였는데 사실 이 상대 측은 2kg 이하의 소형 드론 사용자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소유주를 알 수 없다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의 자료 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 상대 측이 언급한 것은 2kg 이하의 소형 드론 사용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서로 안 맞는 게 아니냐라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B의 찬성일은 상대 측의 문제 제기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제시한 근거가 타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B에서 찬성일은 앞에서 반대 이가 말한 부분에서 네 맞습니다 라고 문제 제기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2kg 이하의 드론으로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률을 조사해 보면 더 비율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더 크게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거다라고 즉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5번에 A와 B의 반대 E는 모두 상대 측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후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기를 바라고 있다. 상대 측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렇게 A 부분에서도 최대 이륙 용량이 250g을 초과하는 소형 드론까지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재진술한 부분이고 B에서도 조사 대상 드론 사용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상대 측의 발언을 다시 재진술한 거죠. 그리고 둘 다 반대 신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서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한 작문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나 지문 보겠습니다. 학생의 초고예요. 자,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소형 드론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강화한 드론 실명제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행 드론 실명제에서는
비사업용의 경우 최대 이륙 용량 2k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서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드론 중량에 따라 조종 자격을 차등화하고 있다. 자,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드론에만 신고 의무가 부과되었던 이전과 비교하면 기체 신고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소형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최대 이륙 용량의 기준을 250g까지 낮춰서 드론 실명제 적용 대상 드론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게 이제 찬성 측 입장이었죠. 하지만 관련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법을 개정한다면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도 크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많은 소형 드론의 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자, 이 글을 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관련 법을 또 개정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걸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거죠. 따라서 신고 대상 드론의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숙한 드론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시행해서 현재의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새로운 법 개정 말고 다른 지금 방법을 제시했어요. 먼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숙한 드론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또 현재의 제도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사전교육 이수와 자격증 취득을 철저히 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안전하게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사전교육과 자격증 취득, 그 다음에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배달이나 응급구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널리 사용하게 될 것이다. 드론의 일상화로 우리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자, 그러면 6번의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기체 신고 기준과 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드론 실명제 규정을 소개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자, 1문단에서 현행 드론 실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조종 자격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같이 언급을 해 주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과연 토론에서 언급됐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1번 선지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올려보면 이렇게 찬성일의 입론 부분에서 먼저 몇 번째 줄로 봐야 될까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최대 이륙 용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체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네, 이렇게 찬성일에 보면 조종 자격 차등화 규정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조종 자격 차등화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언급된 기초신고 기준과 조종 자격 차등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현행 드론 실명제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기체 신고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기체 신고 기준과 비교해야겠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의 기체 신고 기준이 찬성일의 내용에 나왔었죠, 여러분. 여기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 등의 국가에서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신고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이 아니라 언급이 됐었고, 그렇지만 본문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신고 기준과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토론에서 언급된 드론 실명제 개정 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후에 제도 개정 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이 토론에서 드론 실명제 개정 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다고 했으나 긍정적 효과 네,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그 찬성 측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사고 처리나 피해 보상을 비교적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앞에 토론에서 언급이 됐었거든요. 이제 기대 효과가 되겠죠. 장점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본문에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나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정 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행정적 비용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됐었죠. 네, 여기에서 보면 법을 개정하면 행정적 비용이 크다. 그래서 그 긍정적 효과가 토론에서는 언급됐으나 본문에서는 제시가 되지 않았고 또 뒷부분은 네,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성숙한 드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도의 개정과 개인의 실천 의지로 구분하여 제시해야겠어라고 했는데 이 성숙한 드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산문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사용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언급을 해 주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앞에 토론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은 맞는데 제도의 개정, 즉 제도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은 없었죠. 왜냐하면 법을 바꾸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 비용도 있고 또 소형 드론을 다 등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도의 개정적인 측면에서 제시를 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또 개인이 해야 될 역할로 구분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4문단에 토론에서 언급된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며 드론 활용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이 드론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전망은 토론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본문에서는 제시가 됐었죠. 예를 들면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거다. 그리고 배달이나 응급구조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활용될 거다. 그래서 드론 활용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한 것은 맞지만 네, 그 발전 가능성과 전망이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기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것이다. 조언한 곳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런 고쳐 쓰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본문과 고쳐 쓴 내용이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먼저 빠르게 눈으로 체크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 마지막 문단 부분에서 첫 번째 줄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거다. 이 부분이 삭제가 됐고 대신에 어떤 부분이 추가됐냐면 첫 번째 줄 적절한 규정과 함께 성숙한 드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어떤 조언을 했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은 삭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드론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드론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드론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사문단의 첫 번째 줄은 드론 산업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경제적 효과라고 볼 수 있는가는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선생님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세모로 한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맞고 이렇게 드론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세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드론 관련 산업이 발전해온 과정을 추가한 거 아니었죠? 그래서 발전해온 과정 추가한 거 아니었고 그리고 3번에 드론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추가하면 어떨까? 자, 전제 조건.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전제 조건. 적절한 규정과 성숙한 드론 문화가 있으면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바로 이 두 가지가 뭐가 되겠어요?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뒷부분 성숙한 드론 문화 정착을 위한 조건. 자, 이 성숙한 드론 문화는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요건이잖아요. 근데 4번에서는 이걸 위한 조건을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5번에 성숙한 드론 문화의 정착을 위해 보완해야 하는 상세 규정.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는 상세 규정을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문 지문이에요. 자, 8번에서 10번. 다음은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학교 신문의 기고란에 청소년의 눈 건강과 관련된 글을 쓰려고 한다고 합니다. 보죠. 자, 제목은 지금 A로 생략되어 있고, 우리는 눈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눈은 일상생활에 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건강한 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성장기에 이미 시력 이상 상태에 놓인 청소년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실제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건강검사의 2022년 표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시력 이상 상태에 해당하는 학생이 약 73%에 달할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 이상 상태인 청소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굴절 이상으로 인해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시력 이상 상태를 근시라고 하는데, 근시 정도가 심해진 것을 고도근시라고 한다. 고도근시의 경우 원래 동그란 모양인 안구의 길이가 앞뒤로 점점 길어지면서 망막과 시신경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안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근시는 신체 성장이 멈출 때까지 진행되는데 일찍 시작된 근시일수록 고도근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평소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안과 전문의들의 권고에 따르면 눈 건강을 위해 청소년은 하루 6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야 하고,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집중적으로 볼 때는 중간중간 적절히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시력을 점검하여 적절히 교정하는 등 세심하게 눈 건강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8번 문제. 장문 상황을 고려하여 구상한 글쓰기 내용으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1번. 눈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왜 눈 건강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첫 번째 문단에 눈이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2번. 청소년기 시력 이상 현황의 심각성은 우리 두 번째 문단에 나타났었는데요. 얼마나 심각하다고 했냐면 통계 자료를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시력 이상 상태에 해당하는 학생이 73%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청소년기 시력 이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세 번째 문단에 나왔었는데요. 세 번째 문단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 근시의 특징을 지닌다. 굴절 이상으로 인해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특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소년기 시력 이상의 종류별 발생 원인이라고 했는데 청소년기 시력 이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발생 원인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고도근시와 안질환 발생 확률 간의 관계는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밑에 부분에 자, 고도근시, 여기 고도근시의 경우 나중에 망막과 시신경이 약해지고 다양한 안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도근시는 안질환 발생 확률을 높아지게 만든다. 그래서 그 발생 확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은 초고를 읽은 편집부장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거. A는 여러분 제목이었습니다. 자, 요즘 청소년들의 눈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독자에게 당부하는 바가 잘 드러나게 제목으로 쓰는 게 좋겠어. 그러면 청소년들의 눈 건강 문제의 심각성, 독자에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 자, 1번. 근시의 잠재적 위험성, 어떻게 눈을 지켜야 할까? 청소년들의 눈 건강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고 독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도 없죠. 자, 2번. 청소년 시력 이상 적신호. 청소년의 시력 이상이 적신호래요.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일상 속 실천으로 눈 건강을 지키자. 우리 함께 일상 속에서 실천해서 눈을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당부하는 바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는 감각기관, 소중한 내 눈을 보호하자. 독자에게 소중한 내 눈을 보호하자라고 당부의 말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눈 건강 문제는 언급되지 않죠. 4번. 청소년 근시 그대로 방치하면 안질환 발생 위험성 높아진다. 자, 청소년 근시 그대로 방치하면 안질환 발생 위험성 높아진다. 청소년이라는 언급이 됐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눈 건강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내용과 연결짓기는 조금 내용이 부족하죠. 그리고 독자에게 당부하는 바도 없습니다. 5번. 우리의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일찍 자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자. 이거는 독자에게 당부하는 바로 볼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눈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으로서는 부족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기억 통계 자료, 기억-1. 연도별 시력 이상 학생의 비율. 연도별로 시력 이상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 2016년에서 2020년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연도별로. 그 다음에 초, 중, 고로 갈수록 시력 이상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죠. 연도에 상관없이 초, 중, 고로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시력 이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억-1을 활용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력 이상 상태인 학생 비율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청소년 눈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문단에 추가한다. 적절하겠죠. 이 문단에서 청소년 눈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력 이상인 상태의 학생의 비율이 높다라는 내용과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죠. 전문가 인터뷰 자료. 청소년기는 안구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로 시력 교정이 필요한데도 시력 교정을 하지 않으면 시력이 더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근시가 고도 근시로 진행되면 녹내장, 근시성 황반변성 등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 발생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자료예요. 자, 2번 니은을 활용하여 고도근시가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의 종류를 고도근시의 위험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3문단에 추가한다고 했는데 3문단에서 고도근시가 많은 안질환을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니은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질병인지를 언급해 줬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문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D급 보죠. 신문 기사예요. 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현대인들의 눈 건강이 위기에 처해 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근거리에서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볼 경우 눈의 초점을 정확하게 맺는 기능이 떨어져 순간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눈이 피로해지며 시야가 흐려진다. 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급증한 건 역시 디지털 기기를 오랜 시간 사용한 것에 따른 부작용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디귿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를 근거리에서 오래 보는 것이 눈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게 지금 자료의 내용이었죠. 이것을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집중적으로 볼 때는 적절히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4문단에 제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4문단에서 청소년기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집중적으로 볼 때 중간중간 적절히 피로를 풀어주어야 된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2 보죠.
자, 시력 이상 고1 학생 중 교정 비율을 보면, 자, 시력 이상을 겪는 고1 학생은 사실 시력이 나쁜 거니까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1%는 지금 교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 69%는 교정 중이고. 자, 그러면 4번에 기역-이와 니은을 활용하여 시력이 더 저하될 수 있음에도 시력 교정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30%가 넘는다는 내용을, 자, 아까 니은에서 보면 시력 교정이 필요한데 시력 교정하지 않으면 시력이 더 저하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무려 30%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한 시력의 점검 및 교정 노력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자료로 사문단에 제시한다. 사문단에서 우리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시력을 점검해서 교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뒷받침해주는 내용으로, 즉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하지 않으니까 이 학생들이 점검하고 교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에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안구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일찍 시작된 근시일수록 고도 근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산문단에 제시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니은과 디귿의 자료를 보면 니은에서는 근시가 고도 근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디귿에서는 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디귿의 내용으로 보면 청소년의 근시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은 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일찍 시작된 근시일수록 고도 근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이제 산문단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니은 디귿을 통해서 일찍 시작돼서 고도 근시에 도달한다라는 내용을 연결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니은과 디귿에서 근시의 이 시작 시기가 어떻게 근시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는지는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자료에서는. 그래서 언뜻 보면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니은과 디귿을 활용해서 일찍 시작되면 고도 근시에 더 빨리 도달한다는 내용은 이 니은과 디귿을 통해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즉 뒷받침해 주기는 부족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